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국회 시정연설의 여러 장면들이 오늘 큰 뉴스가 됐습니다. 야당 의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고 짧은 대화를 나눈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보기 드문 일인데 국민의힘에서도 호평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년 전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때엔 야당이 반대를 하다가 마지막에 임명 동의안에 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단도직입에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을 차례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원장과 탄핵소추위원장을 지낸 정청래 의원에게 궁금한 점들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주 만에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왜 추경안을 편성했는지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첫째,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셋째로 넷째,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자 여당 의원들이 반겼고 대통령은 일일이 손을 잡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18분 동안 연설이 이어졌고 12번의 박수가 나왔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호응하지 않았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내로남불이라는 글씨를 작게 적어놓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설을 마치고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자 이내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중앙대 선배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는 손을 꼭 잡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깨를 툭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궁금했는데 권 의원이 총리를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2번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정 지지율도 큰 폭으로 올라서 62%를 기록했습니다. 네, 보셨듯이 여러 장면들이 오늘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차례차례 짚어보고요. 그 전에 대통령실에서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인선 면면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김상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일했고 전 대법관입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역시 판사 출신이고요. 전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부장판사, 또 대법원에선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광형 국세청장 후보자입니다. 임광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요. 비례대표입니다. 전 국세청 차장 출신의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바로 취임 3주 만에 이뤄진 첫 국회 시정연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경제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후보 시절에도 그리고 취임 후 일성도 민생 회복이 가장 최우선 과제이다라고 강조를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TF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또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역시 그 행정 경험이 있고 또 입법부 경험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정 연설이 굉장히 간결하고 핵심을 잘 담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과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국가 세력 척결이랄지 좌파 카르텔 뭐 이런 얘기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뭐 상전벽해라고 해야 될지 너무 이제 간극이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정말 이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추경을 위한 시정 연설이었는데 시작할 때 그 야당 의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또 잘 설명을 하면서 야당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통 그리고 협치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오늘 시정연설이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지도부 송원석 원내대표는 연설 내용을 실천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실천에 방점을 뒀네요. 예, 뭐 일단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예산 심의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그 예산 편성의 방향과 협조를 요청하는 건 뭐 오래된 전통의 정치가 복원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뭐 여야가 강대강으로 극렬하게 부딪힐 때는 사실은 볼썽사나운 모습도 많이 있었죠. 야당 의원이 뭐 불참하고 퇴장한다든지, 뭐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다든지, 사실은 뭐 야유를 보내기도 했었고요. 예. 뭐 그런 몇 년 전의 상황을 본다면 차분하게 그래도 이제 국회가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당연히 추가 경정 예산이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한 예산을 갖고 온 것이어서 경제에 대한 강조점, 또 정부 역할에 대한 강조점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어떤 여당과 야당의 온도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여의도 정치, 그리고 정치가 복원돼서 정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협치의 가능성들을 그나마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일단 첫 단추를 깬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연설 직후에 곧장 국민의힘 의석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길에 한 명 한 명 악수를 청했고요. 함께 보시죠. 통상 여당 쪽으로 들어왔다 나갈 때 야당 쪽으로 나가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본회의장에 들어가 본 적이 경우가 없어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일반적으로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때 의석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본회의장 가운데에 있는 통로로 보통 들어와서 입장을 해서 이렇게 나갈 때는 한쪽 사이드로 나가는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수가 173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과반을 훌쩍 넘기 때문에 가운데 통로로 들어오면 좌우 다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그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통로로 들어올 때는 다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것이고, 그리고 연설을 마치고 나갈 때는 한쪽으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주로 앉아 있는 쪽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국민의힘 의원들 좌석인 것이죠. 예. 이제 근데 만약에 팽팽하게 뭐 5대 5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가운데 통로로 진입을 할 때 한쪽은 여당 의원, 한쪽은 야당 의원 이 구도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요. 예. 자,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하고도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물론 인연이 있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뿐 아니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윤상현 의원과도 함께 인사하면서 대화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네요. 뭐 굳이 친윤계 의원들이라고 표현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친윤계 아닌가요? 아니, 초반에 앉아 있었던 뭐 한지혁 의원이나 예. 진종호 의원 이런 분들은 친윤계 색채를 입히긴 어려우니까요. 제 말씀은 네. 여러 의원들하고 다 악수를 했는데 친윤계 의원들하고도 반갑게 악수하는 모습이 네, 눈에 뭐, 띄었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개파를 자꾸만 이제 언론에서 예. 친윤계, 친한계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우리 당이 최근까지도 굉장히 이런 개파 논쟁으로 고전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뭐 계파색을 가져서 구분을 하다 보면 우리 당의 분열이 강화되는 것 같아 갖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보이는 행보만 놓고 보면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승자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국회 내의 의석 분포를 봤을 때 절대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국정 방향으로 확실히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고요. 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해 본다면 2022년에 취임했을 때 당시 이 의석 구조가 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을 빌자면 당시 야당 대표는 범죄 혐의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만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행보는 저는 굳이 뭐 비판을 위한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야당과 협치의 노력을 하시는 점은 높이 평가하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듣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당이 하는 고언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수용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계파 분류를 흔히 많이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 잘 유념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구친윤계라고 할까요? 예. 뭐 있는 거는 있다고 하는데 뭐 예.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네, 너무 부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팔을 툭 치면서 웃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의사를 2번 얘기하니까 알았다라면서 툭 치고 갔다. 이게 권성동 의원의 전언이거든요. 그런 의사 당에서는 그런 뭐 지금 전체적으로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걸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권성동 의원이 전달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대 같은 법대 동문 선후배 사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친분과 신뢰가 있는 상태에 있는 인데다가 대통령이 어쨌든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여야 의원이 다 동석하고 있는 데서 두루두루 만나서 악수하면 짧은 인사말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을 이용해서 이러저러한 말을 직접 대면해서 말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전에 또 뭐 그런 과정에 대통령한테 무슨 이야기하다 또 뭐 입이 가로막혀 갖고 또 끌려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복원되고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저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뭐 팽팽하게 서로 기싸움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면서 서로 문제 제기도 하고 또 타협하고 협상도 합니다만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인 경우에 대통령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이런 시정연설 같은 이런 장에서는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그래도 우리 당의 오래된 원로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해서 안 된다는 우리 당의 입장을 2번이나 아마 계속 이야기한 것 같고 예. 당연히 뭐 이재명 대통령은 듣고 알았다고 하고 이제 저렇게 사실은 가볍게 터치를 하고 간 것 같은데요. 저런 모습 자체가 저는 정치가 다시 조금 살아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박찬대 정청래 의원이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두 의원의 손을 이렇게 모아서 셋이 이렇게 악수하는 듯한, 손을 맞잡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화합일까요? 지난번에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서영교 후보와 김병기 후보를 아주 공평하게 사진을 촬영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두 후보 모두 소위 친명으로서 지금 정권 교체 과정까지 오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소위 이제 명심 논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장면도 격려하는 장면도 악수하고 또 반가워하는 장면도 매우 공평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오늘 정청래 의원이 먼저 그 마중 나가서 그 본관에 마중 나가서 대통령하고 인사하면서 했다고 예, 그런 그 보도를 봤는데 모르죠. 박찬대 의원이 또 아차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일단 저 장면에서는 어찌됐건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누가 당원들의 마음,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당대표가 될지는 이제 불과 40일이 채 안 남았어요. 8월 2일 날 저희가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두 후보를 향해서 격려, 또 좋은 모습이죠. 웃으면서 선의 경쟁할 수 있는 장면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뭐 호불호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지위도 아니고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분이라면 적어도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저렇게 공평해 보여야죠. 어떤 특정 후보의 편을 들거나 누구를 조금 멀리하는 모습이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 봐 뭐 이른바 3인 악수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2년 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2023년 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 그때 당시 김기현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을 비롯한 고위직 참모들이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정 운영의 적이다, 누구는. 그리고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도 하고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사실은 공평해 보여야 되는 모습을 그냥 철저히 깨버리고 일방적으로 누구 편을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국민들이 갖고 있던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다 박살이 나면서 계속 문제가 커졌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년 전하고 너무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예. 자, 저 3인 악수 하면서 어떤 대화가 짧게 오갔는지가 궁금해서 잠시 뒤에 정청래 의원 인터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고도 해드리고 홍보도 하면서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오늘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 62%로 나왔고요. 부정적인 의견은 21%입니다. 그리고 모름, 무응답이 17%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뭐 취임 초에 대통령에 대해서 당선된 대통령의 기대와 희망을 아마 반영한 거라는 수치로 예상이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은 뭐 과반 득표를 했든 과반에 못 미치는 득표를 했든 당선이 되면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국민들 스스로가 본인이 뽑지 않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일을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 대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예. 취임 초에는 대개 50% 이상의 높은 지지율들을 계속 유지를 해왔던 것이고요. 그런 것에 비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논란도 많았던 대통령 후보였고 야당 대표였고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그러한 뒤에 있었던 일들은 다 뒤로 하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적잖이 기대감을 실어서 일을 잘해주기를 지켜보는 그런 저는 그 여론조사 수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난주에 비해서 한 10% 가까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한 일주일 동안 사이에 국민들이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다수의 많은 국민들도 지금은 한번 그러면 일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조금 표심이 바뀌었던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선 이른바 기저효과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죠. 기저효과는 직전하고 좀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직전에 워낙 낮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워낙 낮았던 전임자에 비해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대평가라는 측면 이외에도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취임 이후에 약 3주가 지났습니다만 특별하게 못한다고 느낄 만한 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뭐 오늘 예산안 설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부분도 매우 강조를 했는데 오늘은 약간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 날이었습니다만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거의 400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는. 일단 시장의 반응 자체가 기대감이 많이 높아져 있고 앞으로는 잘할 것이다 내지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보다도 9% 올라간 긍정평가
2%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어쩌면 70%, 80%까지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 그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단기간에 10% 가까이 오른 것은 주식시장 상승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실 2,500선, 그러니까 중반대에 머물다가 단기간에 3,000선을 넘었죠. 그리고 본인이 약속했었던 게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만 하더라도 3,000선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민심을 움직이는 데는 상당히 좋은 소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식시장 오르는 것 못지않게 대단한 악재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전방위적으로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악재인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주식시장 오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반길 수 있지만 이 부동산 시장이 오르게 되면요. 전 국민이 일부 지역 급등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박탈감을 갖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거의 30차례에 가까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아파트값 찾지 못해서 2022년에 정권 5년 만에 내줬다는 평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 시장 급등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지금의 지지율이 상당히 뭐 오래 가진 못할 거다 이렇게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서울의 집값 문제는 그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제 오락가락했던 측면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앞으로도 뭐 지금 계속해서 만약에 상승 추세를 보인다면은 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뭔가 대책을 내놓고 또 국토부 장관 등 순차적으로 임명하면서 전국 국면에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MBS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잘하고 있다가 62%인데 잘할 것으로 향후에 생각된다는 1%가 더 높아서 63%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대치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TK 지역에서도 거의 50%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요. 잘하고 예. 있다. 그러니까 48%고 부정평가가 31%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대선에서는 조금 박한 마음을 보여주셨지만 이제 취임 한 달을 향해 가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더 열고 계시는 게 아닌가. 향후에 하기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냐 보수냐 여냐 야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또 하나는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이 그 타이밍이다.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했는데 경제와 민생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야당 의원들도 언제든지 의견을 내달라. 지금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현장 소통 행보 일정도 많은데요. 어제 광주를 찾아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는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좀 어색하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그러니까 엄청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던데 충직한 국민의 일꾼으로 제1 시민에 불과하다.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저한테 막 저 갇혀가지고 고함 치는 분 있던데 이거 서 계셔도 되니까 들어오라고 하시죠. 아까 보니까 뭐 무한 뭐 저거 하면서 여기 참사이었어요. 고함 치던 분 계시던데 마이크 줄 테니까 들어와서 말씀하시라고 하십시오. 예, 바깥에서 시위를 하는 분이 있는데 안에 들어와서 마이크를 제공할 테니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시라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도 역시나 소통의 일환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행사는 열리는 장소가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외부 장소든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하죠. 그 행사장에 경호처부터 시작해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준비를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그 행사장에 참석 대상자도 극히 제한되어 있고 미리 이렇게 신원 확인이 된 사람들만 입장을 시키는데 오늘은 행사장 밖에서 원래는 참석 대상자가 아니던 그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한 유가족들이 시위를 하다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즉석 그 지시로 입장을 하고 또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 전에 그 결재한 그 시행령의 내용과 관련해서 유가족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그 현장에서의 민원 접수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시정 지시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글쎄 과거 정권에서는 참 보기 드문 소통 장면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 처리가 되고 마치 그 옛날에 역사책에서 배웠던 신문고 제도가 저렇게 옛날에는 활용이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소록도 방문 일정도 있었더라고요. 네, 어제 그 타운홀 미팅 하기 전에 소록도 방문을 했는데 김혜경 여사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과 함께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을 이제 한 달여 채 안 돼서 약속을 지킨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 바로 저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대통령이 다 갈 수 없는 곳에 부인이 가서 저런 역할을 하는 것, 그게 그 제대로 된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 모습이 아마 현직 대통령으로서 첫 소록도 방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기를 바라고요. 그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그 군공항 무한으로 이전 이 문제는 사실 10년 이상 답보 상태여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어제 직접 거의 진행까지 맡아서 대통령이 하면서 5월 10며칠 날이었 17일인가였던가요? 후보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한 달 채 안 돼서 광주 방문을 통해서 특히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모여서 직접 소음 피해 지역에 사는 주민들 의견까지를 들어가면서 대통령실의 TF 구성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대로 일을 하려는 어떤 대통령, 행정을 아는 대통령의 모습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추진력 있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 동시에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 수차례 언급을 했잖아요. 공급자 중심의 행정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라는 것, 그다음에 파초선까지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모습을 아마 대통령이 직접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 같아서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끝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것이냐 여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그 전에요. 앞서 여론조사 하나 언급하셨기 때문에 2주 전에 비해서 9%포인트가 올랐거든요. 2주 전 조사의 조사 개요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상 그렇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이고요. 조사 방법은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였고 조사 대상은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 크기는 1,001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조사 기관은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 일단 야당의 입장을 지도부의 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입니다. 사상 최악의 인사청문회를 만들었습니다. 청문특위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김민석 후보자가 도덕성도 없고 능력도 없는 총리 무자격자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정책이고 협치보건이라는 점을 네, 두 가지 절차가 있어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느냐 여부. 그 보고서는 인사청문회가 거의 집약된 결과가 담기는데 찬성할지 반대할지가 하나가 있고 또 본회의가 열리면
임명 동의안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이 두 가지의 절차가 남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두 분이 차례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 과정을 국민 여러분이 다 봤기 때문에 자료 제출에 대해서 정말 불성실하게 임했다든지 그리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 그냥 본인의 말로만 설명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앞서서 이야기했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과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인사청문 보고서에 찬성이라고 같이 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인청 위원들까지도 저는 청문 보고서가 공통의 합의된 내용으로 전 채택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예. 이제 그렇지만 지금 뭐 김민석 후보자도 그런 입장이었고 뭐 민주당의 대부분 의원들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그래봐야 의결은 된다. 뭐 이런 식의 사실은 그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회 의결을 표결에 붙이면 사실은 뭐 민주당이 절대적인 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표결은 또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틀 동안 우리가 야당으로서 김민석 후보자의 부도덕함 그리고 성실하지 못함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이나 정치적 낭인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스폰서 의혹이나 위장 채무 의혹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6억 이상 정도의 이런 현금에 대한 출처와 소명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당에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격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이루어진다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총리 인준은 되는 거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인사청문회 기관을 통해서 다 해명할 수 있겠다라고 김민석 후보자가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틀이 지난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의혹 가운데 뭐 하나 명쾌하게 해소된 게 있나요? 대통령실에서 의혹이 해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도로 봤는데 그건 대통령실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논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능력과 자질을 검증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1년에 얼마냐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국가 부채 규모에 대해서도 20%대로 알고 있다.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총리라고 하고 또 총리직을 누구보다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민주당이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보인 모습은 그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2022년 5월에 한덕수 당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청문 보고서 채택에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은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올라갔을 때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찬성을 해서 무난하게 임명 동의가 처리가 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청문 보고서는 반대하고 임명 동의안에는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찬성할지 아니면 어차피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두 분은? 지난 3년 전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그렇게 흔쾌히 마음에 드는 후보여서 저희가 표결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당론으로 찬성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정권 초기 초대 총리라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협치의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측면에서라도 저는 이를테면 청문 보고서도 그냥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채택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표결에 참여해서 당론으로 찬성해서 새 정부 출범을 좀 축하도 하고 이 정부가 어떻게 출범하게 됐는지는 국민의힘에서 더욱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꼭 죽어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면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라도 청문 보고 채택해주고 그다음에 임시국회 끝나기 전에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총리를 좀 탄생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지난 그 내란 정당이라는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는 어떤 개혁적인 역할이랄지 다시 거듭나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에는 아직 멀었을 텐데라는 국민적 판단을 조금 무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인사청문회에 그 채택해 주느냐 안 채택해 주느냐와
과거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와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적격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사청문 채택을 못한다는 거지, 그것이 내란 정당이라는 이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프레임을 강화시킨다? 전 그건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은 100석이 넘는 제1야당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이른바 존재감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투쟁하는 모습을 통해서 야당의 존재감 내지는 어떤 위력감을 보여주기 위한 소재가 필요한데 지금 딱히 싸울 만한 소재가 없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시정연설을 하면서 제출된 추경안에 나온 민생회복 지원금도 대선 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추경에 대해서 또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선별적으로 좀 하자. 이게 또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5만 원부터 52만 원까지. 그러니까 달리 어떤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입증시킬 만한 투쟁의 소재가 없는데 유일하게 지금 소재로 삼을 수 있는 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인사청문 보고서도 그렇고 총리 국회 인준 과정에서도 끝까지 반대하거나 불참하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 함께 나온 여론조사 보면 국무총리 인선 평가가 있습니다. 잘한 인선이다 45%, 잘못한 인선이다 31%로 나타났고요. 모름, 무응답이 23%나 됐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발언권을 한 번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물론 다수를 의회에서 정하고 있고 또 표결에 붙이면 통과가 될 것이라고 다 짐작이 됩니다만 민주당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아까 나왔던 똑같은 여론조사입니다만 수치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61%가 나온다. 62%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름 무응답도 훨씬 낮게 나옵니다. 대부분 이제 기대와 희망을 해서 잘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 지명자에 대해서만큼 훨씬 더 낮은 수치로 잘했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물론 잘못 인선했다는 것보다는 잘한 인선이라는 게 높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특히나 모르겠다, 응답하지 않은 층이 23%라는 것은 판단을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뭐 계엄 내란당 말씀하시던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혹독하게 반성하고 정말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와 상관없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부도덕하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최소한의 사죄 정도는 그 공개적으로 인사청문회 기간에 좀 진정성 있게 했으면 하는 저는 분명한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틀 내내 오만한 자세로 보였거든요. 결국 어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뭐 논두렁식의 노무현 대통령까지 인용하면서 자기는 무슨 마치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털린 만큼 털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그 좀 오만함의 극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뭐 이재명 정부가 새로 취임했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지켜보겠다는 의미에서 잘한 인선이라는 게 조금 많긴 합니다만 예. 대통령 지지보다 훨씬 낮다는 그 수치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총리로서의 어떤 자격이 없는 그런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엄, 내란 이 국면을 지나서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성과 또는 쇄신의 의미에서라도 저는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전격 좀 청문 보고서 채택도 좀 해주고 함께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반성도 변화도 쇄신도 없는 국민의힘은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내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란 혐의입니다. 정확히 표현드리면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법불악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불악위.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틀 전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영장이 기각되자 이번엔 변호인들이 같은 말로 맞받았습니다. 체포영장 기각, 법불악위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는 겁니다. 법은
특검에도 아부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하지만 특검의 기류는 썩 나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 토요일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피의자 쪽에서 또 말이 바뀌었는데요. 이번엔 비공개 출석이 아니면 못 나가겠다고 하면서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개 소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건 수사가 아니라 정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오늘 박지영 내란 특검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해달라.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불출석하겠다고 했다. 사실상의 출석 거부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특검에서는 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 그 누구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출석한 적이 없다라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경찰 3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했고 체포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나가서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공개 소환을 하면 못 나간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하 주차장 출입 요청하는 게 이게 적절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피의자가 소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은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이른바 우매한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한 계몽령이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본인 주장대로 잘못한 게 전혀 없다면 떳떳하게 그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그냥 지상으로 다른 전직 대통령들이 그 수사기관에 출석했을 때 그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죠. 왜 유독 윤석열 전 대통령만 기자들과 마주치지 않게 또 다른 시민들의 눈에 띄지 않게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고 거기서 엘리베이터로 출석을 해야만 나가겠다고 고집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특권의식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거는 같은 전직 대통령들하고도 또 다른 윤석열 전 대통령만의 특권을 누려야만 한다는 주장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법원에서 지금 장면 나가고 있잖아요. 법원에 출석할 때도 다 공개해서 가고 있는데 굳이 특검은 비공개로 해달라라는 거는 소환에 불응하기 위한 지금 논리를 만드는 거 아닌가? 명분을 만들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어떤 분이 저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때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러나 어쨌든 어제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기각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출석에 응하려고 했다라고 소명을 했기 때문에 출석하겠다는 피의자를 굳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논리거든요. 예. 그러면 그 자체로서 체포영장이 기각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이게 옳았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면 당연히 토요일 날로 예정된 출석에 응해야 되고 그 응하는 자세는 굉장히 협력적 자세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이제 와서는 근데 토요일 날 시간도 좀 미뤄야 되겠고 반드시 지하주차장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되지 않으면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누가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어제 체포영장 기각을 위해서만 출석한다고 한 것이지 기각이 되자마자 또 출석을 안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특검 쪽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는 자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뜻인지 아니면 변호인단의 그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국민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도 앞뒤가 맞지 않는 비논리적이고 굉장히 모순적인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시간 늦게 나오겠다고 또 요구를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1시간 늦게 나오겠다. 28일 9시에 출석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1시간 늦춰서 10시에 나가겠다. 예.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으로 통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심지어는 그 10시로 늦추는 1시간 늦게 나오는 거는 또 수용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로 갈 수 없다면 난 나가지 않겠어.
너무 뻔뻔한 태도 아닙니까? 게다가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특검 출석하겠다라는 그 얘기만 듣고 간다잖아. 그래서 그렇다면 기각해도 되지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굉장히 후회할 것이고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질타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검도 이렇게 되면은 첩보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특검 조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이나 경찰의 수뇌부가 지금 내란 중형 임무 종사자들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특검 조사도 받게 될 텐데 그것과 비교해도 수개가 활보하고 다니는 것 자체도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 조사마저도 이런 식으로 피해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인신을 확보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데 비공개로 해달라. 그 앞뒤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2022년에 우리 당 소속으로 대통령을 배출한 건 맞습니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서 저희는 뭐 사실상 출당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저도 자유롭게 말씀드리자면 토요일 소환 조사에 어떻게 응하는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간에 일종의 기싸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 기싸움을 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갖고 있는 권력도 없습니다. 그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법상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에 응해야 하는 거고 비공개로 갈 것을 요청할 권리도 없는 거죠. 실제로 저는 특검이 이러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공개적으로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 다 아시고 있는 것처럼 소환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할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마지막 단계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개 소환 조사에라도 응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왜 이렇게 안 나오려고 할까요? 소환이 되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까 봐 그런 우려 때문일까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그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까지 그 이른바 조사 과정을 그 되짚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조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 체포영장이 2차에 걸쳐서 두 번째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공수처에 잠시 그 인치가 됐을 때 그때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구치소에서 출석을 안 했어요. 안 나오겠다고 하고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조사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공수처가 됐던 특검이 됐던 누가 나를 조사하겠어? 누가 감히 나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거야라는 입장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아마도 출석이 그 이미 스스로는 출석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강제로 데리고 오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신병을 데리고 오더라도 아마 진술거부권 행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인 조사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죠, 뭐. 아니, 법대로 하는데 법대로 안 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법대로 해서 이제 구속을 시킬 수는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불과 2달도 안 돼서 법원의 급작스러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금 불구속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다시 구속이 집행이 돼서 구속이 장기화된다면 이른바 그 교정시설인 서울구치소는 항상 제1 목적이 그 수감자의 교정교화거든요. 예. 좀 교정교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예. 수용 목적에 따라서 교정 교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예. 예, 웃을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심각한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네 분
여기까지 듣고 또 두 분은 저녁 때 저하고 토론이 또 있어서 토론 때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